안녕하세요.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세 아이의 엄마, 39살의 늦둥이를 임신한 채로 직장 생활 맞벌이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다가 경매를 하게 됐다는 어떤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 주부가 3년 만에 21채 집을 샀대요. 그런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산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제목만 봐도 굉장히 호기심이 들지 않나요?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된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이 저자분은 실제로 만나보기도 했고요. 사진만 봐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진짜 아이 엄마 맞나 싶을 정도로 젊어 보이는 작가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매를 하게 됐을까요? 이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경매는 무섭고 내 경매는 쉬운 이유.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문제 있는 집 낙찰받을까봐 겁나요. 생전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두려워하세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경매가 되게 쉽구나. 그리고 돈이 별로 안 드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추천받았을 때가 무려 6년 전이에요. 거의 6년 전에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이 출판사에서 제가 사실은 공동저자로 책을 냈었거든요.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이라는 책을 처음에 냈었는데 그때 출판사에서 이 책을 저한테 주면서 저랑 비슷하다고 전 물론 경매는 그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추천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부동산 투자가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챙기고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고객 상담을 하고 교육받고 강의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바쁜 일상을 살았다. 고맙게도 그 바쁜 일상이 셋째를 가지면서 멈췄다. 제 인생의 쉼표도 약간 셋째였는데 이분의 이 바쁜 일상도 셋째에서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만 31번을 했고요. 서울 전체가 내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태어나서 결혼 전에 19번, 결혼 후에 12번 이사를 했다는 이 저자는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떠돌이 삶을 살았대요. 결혼은 26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경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경매로 마련한 경기도 광주의 우리 집은 낙찰가가 2억 1,050만 원이었다. 경락 잔금 대출과 원래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니 3천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다. 나는 이 돈으로 또 다른 집을 낙찰받았다. 그 집을 팔고 나니 또 1,500만 원이 생겼다. 이 돈으로 다시 다른 집을 낙찰받고 월세를 주었다. 보증금을 받으니 또 돈이 생겼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집을 늘려갔다. 이분이 시작했을 때는 2010년도였어요. 무려 9년 전이니까 서울과 수도권 집은 너무 비싸서 지방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지방에 있는 이제 부동산을 주로 매입을 하셨어요. 돈이 오가는 곳에는 항상 유혹이 많다.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은 오죽할까.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수익 100% 보장. 여긴 나만 아는 정보인데 살짝 알려주는 거야. 내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뻔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알려주겠냐 말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에 넘어가는 사람의 10중 8구는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다.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경매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대박을 노리고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사람들. 경매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선입견.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막 울면서 쫓겨나가고 막 너무너무 슬프게 이제 집을 빼앗기는 걸로 경매가 나오죠. 그럼 경매 낙찰자가 나쁜 사람일까요? 경매는 그 집이 넘어가기 전에 수많은 어떤 담보들을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이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동산 경매를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집 가격보다 대출이 훨씬 많아요. 막 카드값, 무슨 값, 세금, 막 무슨 대출 막 줄줄이 달라붙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사실 경매로 집이 정리가 돼도 그 금액이 다 갚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다 지워져 버려요. 등기부에 다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경매의 좋은 점은 등기부가 깨끗해진다. 그 집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이사도 못 나오는 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얼마나 복잡한 사연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집은 아버지가 죽고 자식들이 싸웠구나. 아, 이 집은 정말 땡전 한 푼 없구나. 이혼하면서 여자가 가압류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만 봐도 그 집안 사정을 알 수 있어요. 채권자는 낙찰받은 금액을 채권 금액과 상계 처리한다. 채권 금액이 10억 원이면 낙찰가가 5억 원이나 7억 원이나 10억 원이나 채권자에게는 모두 마찬가지다. 어차피 상계 처리할 것이므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약간 어려운 금액이에요. 잘 보세요. 상계 처리는 내가 받을 돈이 있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낼 돈과 받을 돈을 채권자, 쉽게 설명하면 어떤 집에 세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전세입자가 1순위예요. 그 위에 아무런 대출이 없어요. 그러면 1순위인 이 채권자 전세입자가 자기 돈을 먼저 받겠죠. 내 채권 금액, 그러니까 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내가 2억 원 이하로 낙찰받으면 다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1억 8천에 낙찰받았다. 나는 받을 돈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1억 8천에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가격인 2억에 받는 게 안전하겠죠. 남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남이 만약에 1억 8천에 그 집을 받아가면 내가 2천만 원 손해를 봐요. 이해되세요? 그런 개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 금액이 10억 원이나 7억 원이나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낙찰가가 5억 원이나 7억 원이나 10억 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문제는 5억 원을 썼다가 남이 6억 원을 쓰면은 내가 그냥 앉아서 4억 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10억 원이면 내가 가장 높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을 써서 받아요. 그럼 내가 잔금을 치를 게 없어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걸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내가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 나중에 팔면은 회수가 가능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는 전세입자는 뭐 예를 들면은 자기의 그런 금액에 풀로 맞춰서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개념 혹시 이해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이해하는 좀 오래 걸렸는데 이런 거 되게 핵심되는 포인트거든요. 특수물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치권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치권은 뭐냐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집주인이 돈을 줄 때까지 공사한 집을 넘겨주지 않는 권리를 말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일 것, 점유하고 있을 것, 관련성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5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허위 유치권이 되게 많습니다. 전세입자가 본인이 인테리어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기도 하고 전세입자가 인테리어한 것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요. 집주인이 해야 돼요. 자, 배당받을 것이 없는 집주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집을 이제 경매를 넘기고 나면 10원도 건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너무 대출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낙찰자한테 10원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가짜 유치권자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실제 경매 물건에 유치권이 아니고 허위 유치권이 가짜 유치권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유치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데 현장에 갔을 때 점유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공사를 한 흔적도 별로 없는데 유치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치해서 유치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경매를 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직접 경매를 해보는 것은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매일 밥을 할 때마다 밥 잘하는 엄마에게 물을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경매를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하고 해도 남한테 막 계속 물어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자기는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매 물건을 고를 때마다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하다. 언제까지 엄마가 밥물을 대신 맞춰줘야 하는 걸까? 밥이 좀 설익으면 어떤가? 족밥이 되면 어떤가? 정 어려우면 계량컵으로 딱 맞춰서 물을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수익이 크지 않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초보자로 쉬운 물건만 다루면 어떤가?
경매를 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1년에 한 개만 낙찰받아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만 하고 입찰을 하지 않는다. 입찰 한번 해봐라. 이런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반물을 스스로 맞추어라. 자, 이분은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원칙이 생겼대요. 이분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임대가는 매매가의 60% 이상인 곳에서 낙찰가는 매매가보다 20% 정도 싸게 받으면 되는구나. 이제 감 잡았어. 어떤 집을 낙찰받아야 돈이 될지 감이 잡힌다. 우리는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그해 겨울 용인 외곽에서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에서 사택으로 쓰던 곳이다. 총 4개 입찰했는데 3개가 낙찰되었다. 동네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다. 자, 지금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에서 사택으로 쓰던 집을 팔아요. 이렇게 공기업에서 파는 주택은 대부분이 공매, 캠코, 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 이제 나옵니다. 캠코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공매로 나와요. 경매랑 달라요. 경매는 대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공매로 이분이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이 물건을 보면은 공매로 받은 물건이 제법 많아요. 공매가 경매보다 좀 경쟁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공매의 좋은 점은 인터넷으로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매는 해당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매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세종시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도 사셨어요. 돈이 얼마 들었냐면 투자금이 207만 3천 원 들었어요. 한 채 사는데. 대출을 받았고 월세 보증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월세 이자를 받고 나서도 돈이 남는 거죠. 이분 근데 이게 97년식 부도난 임대 아파트가 공매로 나오면서 산 거예요. 어려웠던 점이라고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에 5집을 명도하기가 쉽지 않았고 한꺼번에 많은 집이 임대 매물로 나와서 임차인 구하기 힘들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시골에 있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니까 임차인을 갑자기 구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공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면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십 개가 나와요. 그럼 몇십 개를 사람들이 우르르 낙찰을 받아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임대 물건이 많아지면서 세입자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5집을 한꺼번에 명도 4번 해내니까 그게 힘들었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아파트인데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 거래가 없어서 이거 시세가 얼마짜린가 알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제 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에도 동일하게 있는 아파트예요. 물론 저는 옛날에 팔았어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정보는 늦다. 기회가 될 때마다 부동산에 들러 놀다 오자. 다른 지역을 잘 모른다면 우리 동네부터 조사해본다. 부동산에 들러서 요새 매매가 잘 되는지, 가격은 오름세가 아닌지, 전세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물어보자. 부동산 문을 여는 것도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번 해보면 곧 익숙해진다. 우리 동네가 익숙해지면 옆 동네, 친구네 동네, 직장 근처, 친척집 동네로 범위를 넓힌다. 자꾸 보고 자꾸 접해봐야 눈이 트이고 방법이 보인다. 부지런한 발품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TV나 신문 보지 말고 발로 뛰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아주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죠.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이제 법원에 들어가면 이 물건에 대한 명세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참 법원에서 그걸 잘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한 번만 보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낙찰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새로 접수되거나 알려지면 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유치권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권리자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 입찰하러 가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당일에 확인하는 것도 참 편리해졌다. 입찰 당일 법원에서도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으니 입찰하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자. 꼭 확인을 해야 해요. 변동사항을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없다. 낙찰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임차인인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가끔 배당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도 있어요. 그리고 배당 기일이 있어요. 배당을 접수하는 기일이 지나서 배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케이스, 배당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매로 누가 낙찰을 받아도 살고 있는 세입자가 돈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럼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배당을 받아갔을 때는 나가면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세입자는 명도하기 쉬워요. 아니면은 뭐 돈을 주면서라도 내보내야 되는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경매 현장을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어차피 집 내부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문이 잠겨 있거든요.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편함을 볼 수 있어요. 우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탐정처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경매 물건 서류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메모해둔다. 명도할 때 이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연금이나 보험 우편물이 있다면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이다. 독촉 고지서가 쌓여 있다면 생활비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우편함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면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자, 이렇게 우편함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몇 달 동안 우편물이 쌓여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집에 아예 오질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우편함이 깨끗하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누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빌라도 경매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라는 좀 더 주의해서 보세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현장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 주위 이웃들에게 질문도 더 많이 하고 내부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집을 볼 수 없으면 아랫집, 윗집이라도 확인하자. 제가 예전에 빌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잠겨 있었어요. 당연히 문이 잠겨 있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파트는 대충 구조를 알 수 있지만 빌라는 알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래서 윗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집을 좀 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보여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자기 때문에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정으로 여기 잠깐 왔는데 집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친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다들 열어서 보여주세요. 아니면 그런 적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급해서 들렀는데 화장실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매가 여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입찰 게시판이다. 입찰 게시판은 경매 법정 입구에 붙어 있다. 집주인이 그 사이 빚을 갚았거나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입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아침에 그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헛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미 취하된 물건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거나 변경이 되기도 해요. 변경. 갑자기 막 미루어지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긴 입찰표를 적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초보자는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계속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입찰가액은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이고 보증 금액은 최저가액의 10%이다. 최저가는 이번에 이제 얼마 이상만 입찰을 해야 합니다라고 써있는 금액이요. 예를 들면 1억이 이번 최저가액이다. 이러면 보증 금액은 얼마예요? 10%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입찰 가액은 뭐냐면 최저 금액은 1억이지만 나는 1억 1,000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입찰 가액은 1억 1,000 쓰고 보증금은 최저가액인 1억에 10%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니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납으로 인한 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20%인 경우도 있어요. 내 전 사람이 돈을 안 냈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20%로 올라가요.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죠. 그리고 입찰 금액을 0을 하나 더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1억을 써야 되는데 10억을 쓰는 거예요. 0을 모르고 하나 더 써가지고. 그런 경우는 내가 낸 보증금을 날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0 하나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래 진짜 많아요. 거의 경매장에 가면 하루에 한 번은 볼 수 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이 보증금액, 최저가액의 10%, 아까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넣어야 돼요, 봉투 안에다가. 근데 제가 잘못 쓴 적이 있어요. 1,00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보더니
집행관이 보더니 잘못 썼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봉투에 넣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패스. 그걸 좀 고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맞게 넣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돈을 적게 넣으면 문제가 되지만 돈을 많이 넣으면 돌려줘요. 신기하죠? 그래서 돈을 적게 넣으면 안 되는데 많이 넣으면 돌려주기도 한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경매를 할 때마다 뭐가 궁금하냐면 내 거를 몇 시에 개찰할지 몰라요. 뭐 12시에 개찰하는 경우도 있고 개찰이 뭐냐면 열어보는 거 열어서 이제 물건 번호 몇 번에 사건 번호 몇 번 해가지고 이제 막 경매를 해요. 근데 내 물건이 저기 뒤에 있는 경우는 되게 오래 기다려야 하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내 물건에 몇 명이 입찰했는지 나는 과연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뭐 부동산이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제 보증 금액이 300이에요. 그 최저가액이 3천이면 300만 넣으면 되거든요, 봉투에. 그럼 이 300을 대부분은 수표로 끊어오거나 5만 원짜리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봉투가 얇잖아요. 저는 만 원짜리 같은 걸 해서 이만큼 만들어요, 봉투를.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 봉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금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 넣어요. 한 200장 정도를 지폐를 만들어서. 그러면 제가 입찰하는 서류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집행관이랑 직원분들이 물건을 분류할 때 제 서류가 보여요. 멀리서, 아무리 멀리서도. 그러면, 내 서류, 두꺼운 서류 저기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두꺼운 서류와 함께 정리를 막 하거든요. 그 물건 번호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3명이 넣었구나, 내 물건에. 이번에 10명이 넣었네. 이거를 좀 빨리 알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꿀팁이라면 꿀팁인가요? 별거 아닌 팁인데 그냥 저는 궁금해요. 몇 명이 썼을까 과연 저 물건에. 나 혼자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뚱뚱합니다. 제 서류는. 그래서 경매를 제가 잘하진 않아요. 네, 많이도 안 해봤고 근데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팁이에요. 그리고 공매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하겠대요. 공매 물건 중에 이용기관 물건을 기억하는가? 공기업 자산과 은행 등의 자산을 이용기관 물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랑 은행에서 파는 거. 이거를 이용기관 물건이라고 한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화력발전소나 전력공사에서 직원들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은행에서 자체 압류한 상가 등 이용기관 물건 중에 보물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이용기관 물건은 우리가 누구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망해가지고 물건이 나왔다든가 세금을 못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에서 자기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시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라든가 뭐 식당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입찰을 붙여서 운영권 같은 것도 팔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공매를 또 보시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은 최근에 남산에 있는 음식점을 공매로 입찰 들어가가지고 낙찰이 되셔서 거기서 영업 시작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하면 막 나쁜 거, 나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다 권리관계가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은 새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으면 아이들 공부를 곁에서 봐주고 매일 만남 반찬을 해줄까?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 시간이 많으면 매일 현장 조사를 가고 더 많은 물건을 낙찰받아 떼돈을 벌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있어서 일할 이유가 있어 기운이 나는 것이고 일을 하기에 아이들에게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힘들었고 주부가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경매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우리 엄마들이 죄책감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서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여동생인가? 그 자매가 함께 하게 됐어요. 현재 즐거운 경매라는 그런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고 어려운 얘기 거의 없어요. 경매에 대해서 자신감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냥 뜨문뜨문 요약을 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